이 못된 것 시댁 재물을 훔치다니, 이런 파렴치한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에 재갈이 물리고 두 손은 거친 밧줄에 묶였습니다. 진주 도둑 누명을 쓴 며느리 명주는 칠흑 같은 밤바다 한가운데 바위섬에 내던져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섬에서 죽어가던 쫓겨난 며느리,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풍경야담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서해 바닷가에 칠봉포라 불리는 포구가 있었습니다. 7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선 산자락 아래 크고 작은 배들이 하루에도 수십 척씩 드나드는 번화한 곳이었지요. 팔도에 물자가 모여들고 흩어지는 길목인지라 새벽 물때부터 밤늦도록 뱃사람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짐짝 부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갯바람에 실려오는 비린내와 소금 냄새, 갈매기 울음소리가 뒤엉킨 칠봉포는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포구였지요. 이 칠봉포를 소나기에 쥐고 흔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한씨 가문의 객주 한객주였습니다. 한객주의 상단은 포구의 창고란 창고는 모조리 차지하고 크고 작은 어선들도 죄다 자신의 이름 아래 묶어두었으니 칠봉포에서 한씨 시댁의 허락 없이는 배 한 척 띄우기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포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한씨 가문의 객주집은 기와가 번쩍이고 담장이 높아 그 위용만으로도 칠봉포 사람들의 기를 죽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시댁 한씨 가문에 명주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명주는 본디 칠봉포 건너 고을의 서생 집안 딸로 글 읽기와 세마기에 누구보다 뛰어난 재주를 타고난 낭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무릎 아래 앉아 천자문을 익히고 주판을 튕기며 자랐으니 마을 서당의 사내 아이들도 명주의 샘 실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정도였지요. 그 영특함이 소문을 타고 한씨 가문에까지 닿았고 한객주는 장차 넓어질 상단의 살림을 도맡길 며느리감으로 명주를 점찍었습니다. 명주의 부모는 칠봉포 제1의 세도가와 혼담이 오간다는 말에 기뻐하며 딸을 시댁으로 보냈지요. 그러나 시댁에 발을 들인 날부터 명주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박행수는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명주의 재주를 알아채고는 방대한 상단의 장부 일체를 며느리의 손에 떠넘겨버린 것이었지요. 시댁 식구들이 안채에서 연회를 즐기는 밤에도 서방님이 벗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저녁에도 명주는 차가운 곳방에 홀로 앉아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산더미 같은 출납 장부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벼루의 먹물이 얼어붙을 만큼 냉기가 스며드는 방이었으나 누구 하나 명주에게 군부를 지펴주는 이가 없었지요. 고된 노동으로 손마디가 퉁퉁 부어올랐으나 시어머니 박행수는 며느리의 노고를 단 한 번도 치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셈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버릇없는 며느리라며 구박을 퍼붓고 밥상머리에서 가솔들 앞에 망신을 주기 일쑤였지요. 명주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시댁에 들어온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붓끝을 놀리고 또 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낮게 으르렁대고 촛불이 찬바람에 흔들리는 깊은 밤이었지요. 장부의 숫자를 맞추던 명주의 붓이 멈추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거듭해도 창고에 들어왔다는 기록은 있는데 관아에 신고된 내역에는 흔적조차 없는 물자들이 수십 항목에 달했습니다. 쌀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항목에는 단지 별표 하나만 찍혀 있을 뿐이었지요. 이상함을 느낀 명주는 시댁 안채 깊숙한 밀실에 따로 보관된 이면 장부를 찾아내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나무 괴짝 안에 숨겨진 그 장부를 펼친 순간 명주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명나라에서 몰래 들여온 진주 수백 알 그리고 화승총 수백 자루의 수량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 아전들에게 건넨 뇌물 내역이 줄줄이 이어졌고 수군 통제사의 순찰 일정을 피하기 위해 미리 짜둔 밀항로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지요. 칠봉포의 영세한 어선들을 강제로 빼앗은 내역도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뱃사람들의 이름도 아무렇지 않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시 시댁은 단순한 객주가 아니었습니다. 법을 짓밟고 사람들의 삶을 갈아넣으며 재물을 쌓아 올린 탐욕의 소굴이었으니 장부를 쥔 명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숨을 죽이고 장부를 살피던 명주의 등 뒤로 문득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순간 촛불이 만들어낸 기다란 그림자가 방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시어머니 박행수였습니다. 박행수의 두 눈은 차갑고 날카롭기가 연마한 칼날과 같았으니 며느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입가에는 아주 가느다란 웃음이 번져 있었는데 그 웃음이 오히려 칼날보다 더 무서웠지요. 명주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앞날이 벼랑 끝에 섰음을 직감했습니다. 손에 쥔 장부를 내려놓을 수도 그렇다고 달아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칠봉포의 갯바람만이 그 밤의 무거운 침묵을 홀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소리 없이 돌아섰을 뿐이지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명주의 가슴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 달려들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불길하게 느껴졌지요. 명주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면 장부를 본 사실을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관아에 알려야 할까?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관아의 아전들 역시 시댁의 뇌물을 받아 챙긴 자들이라는 것을 장부에서 이미 확인한 터였으니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지요. 서방님께 털어놓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으나 어려서부터 시어머니 박행수의 치마폭에서 자란 서방님이 제 어미를 거슬러 아내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님을 명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 해가 칠봉포 수면 위에 번질 무렵 박행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단에서 가장 감나가는 대진주 세 알을 자신의 비단함에서 직접 꺼냈습니다. 어른 엄지손톱만 한 크기에 은은한 빛이 감도는 진주였으니 명나라에서 몰래 들여온 밀수품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것들이었지요. 박행수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 진주 세 알을 명주의 방 베개 밑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 하나 떨지 않는 모습이었으니 이것이 처음 꾸미는 계략이 아님을 짐작하게 하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행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시댁 안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봐라, 당장 며느리 방을 뒤져라. 상단에 귀한 진주가 없어졌느니라. 가솔들이 우르르 몰려와 명주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명주가 어리둥절하여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하인 하나가 베개 밑에 손을 집어넣더니 진주새 알을 번쩍 들어올렸지요. 박행수는 가솔들 앞에서 며느리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 못된 것, 시댁의 재물을 훔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진주 도둑 며느리를 내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명주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자신이 그 진주를 훔친 것이 아님을 어젯밤이면 장부를 본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계략을 꾸민 것임을 알았지만 가솔들은 이미 박행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명주의 입에 거친 천조각이 제갈처럼 밀려들어오고 굵은 밧줄이 두 팔을 뒤로 묶어버렸습니다. 시댁 광안에 던져진 명주는 차갑고 축축한 흙바닥에 쓰러진 채 하루를 버텨야 했지요. 서방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나운 풍랑이 일기 시작한 그날 밤, 한객주의 명령을 받은 하인 넷이 명주를 가마에 태워 칠봉포 외딴 선착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파도 소리가 점점 거세어지는 밤이었지요. 가마 안에서 명주는 눈을 질끈 감고 살 방법을 생각해 보려 했으나 결박된 두 손과 제갈 물린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착장에서 명주는 작은 거룻배에 짐짝처럼 실렸습니다. 배가 칠봉포의 불빛에서 점점 멀어지는 동안 명주는 선착장 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서방님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빗속에서도 그 얼굴은 분명히 보였지요. 아내를 구하러 달려올 것이라는 한가닥 기대가 그 순간 완전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돌아서 버렸지요. 파도가 집어삼킬 듯 넘실대는 바다 한가운데 하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바위섬에 배를 대고 명주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발을 헛디딘 명주의 몸이 바위에 부딪히며 쓰러졌고 그 순간 명주가 홀레날부터 소중히 메고 다니던 붉은 옷고름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걸려 소리도 없이 찢겨나갔습니다. 명주는 찢겨나간 옷고름 한 자락을 손에 쥐고 파도 소리 속에서 눈을 감았지요. 거룻배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 명주는 이제 아무도 없는 바위섬에 홀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빗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쫓겨난 며느리의 곁을 지키고 있었으니 이보다 원통하고 처절한 밤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빗줄기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습니다. 바위섬의 검은 돌 위에 쓰러진 명주의 몸은 파도가 튀길 때마다 소금물에 흠뻑 젖어들었고 찢겨나간 붉은 옷고름을 쥔 손만이 바위를 꽉 붙들고 있었지요. 의식이 가물가물한 중에도 명주의 귓가에는 박행수의 차가운 목소리와 서방님이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명주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으니 억울함과 분노가 심장 깊숙한 곳에서 불씨처럼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으나 하늘은 여전히 낯빛이었고 파도는 쉼없이 바위를 하차댔습니다. 명주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바위뿐이었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섬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파도 위에 솟아오른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칠봉포의 불빛은 아득히 멀었고 지나가는 배 한 척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명주는 바위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의 신세로 이 바위섬에서 조용히 죽어가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댁의 흉계에 짓밟힌 채 사라지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명주는 찢겨나간 붉은 옷고름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 올리며 이를 악물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노라. 한씨 시댁의 죄를 낱낱이 묻고 내 손으로 그 탐욕의 뿌리를 뽑아내기 전에는 눈을 감지 않겠노라. 바람이 옷고름을 세차게 나부끼게 하였으니 하늘도 그 맹세를 들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맹세만으로 배고픔과 갈증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첫날은 빗물을 바위 웅덩이에서 핥아 목을 축였으나 이튿날부터는 그마저도 말라버렸지요. 바위 틈에서 조개 몇 개를 찾아 날것으로 씹어 삼켰으나 허기는 가시지 않았고 몸의 기운은 시간이 갈수록 빠져나갔습니다.
사흘째 밤이 되자 명주의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고 눈앞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쥐고 있던 붉은 옷고름마저 손에서 스르르 풀려나가려 하였지요.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명주는 느꼈습니다. 나흘째 아침 의식이 거의 꺼져가던 명주의 귓가에 무언가 낯선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파도 소리와는 다른 나무가 물을 가르는 소리였지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으나 명주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눈을 떴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낡은 돛한 조각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배였으나 분명히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배는 섬 가까이에 닻을 내렸습니다. 한객주에게 상당과 배를 빼앗기고 칠봉포에서 쫓겨나 바다를 떠돌던 뱃사람들의 무리였으니 그 우두머리가 바로 애꾸는 선장 용칠이었습니다. 용칠은 한때 한시 상단에서 가장 큰 배를 몰던 선장이었으나 한객주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배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고 바다 위를 떠도는 신세가 된 인물이었지요. 험상궂은 얼굴에 눈 한쪽을 검은 천으로 가린 모습이 언뜻 보기에는 무서웠으나 그 눈빛 속에는 억울함을 사귀고 사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안가 바위 위에 쓰러진 명주를 발견한 것은 용칠의 부하 중 가장 어린 복실이었습니다. 복실이가 소리를 지르자 용칠이 물속을 첨벙거리며 달려와 명주의 맥을 짚었지요. 신랄같이 가느다란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용칠은 지체 없이 명주를 번쩍 들어 올려 배에 실었습니다. 살아있다. 서두르거라. 용칠의 배는 파도를 헤치며 인근 무인 해적섬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명주를 내려다보았지요. 거친 바다를 누비며 살아온 사내들이었으나 바위섬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여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신처에 도착한 용칠은 직접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에서 캐온 갯방풍과 산자락에서 뜯어온 쑥을 솥에 넣고 오래도록 끓였지요. 그 달인 물을 조금씩 명주의 입술에 흘려넣기를 반나절,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명주의 눈꺼풀이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이윽고 눈을 뜬 명주의 시야에 낯선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험상궂은 뱃사람들이 자신을 빙 둘러싸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명주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댁의 하인도 박행수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약사발을 내미는 뱃사람들의 눈빛에는 해코지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쫓겨난 며느리를 바위섬에 버린 시댁의 가솔들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용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왔소? 그 찢긴 붉은 옷고름을 손에 쥔 채 바위섬에 쓰러져 있었으니 예사사연이 아닌 듯하오. 명주는 손에 꼭 쥐고 있던 붉은 옷고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칠봉포 한시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요. 파도 소리가 은신처의 벽을 낮게 울렸습니다. 용칠의 남은 한쪽 눈이 가늘어지더니 입가에 무언가를 다짐하는 듯한 굳은 빛이 번졌습니다. 한시 시댁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 자리에 모인 뱃사람 모두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었으니 쫓겨난 며느리 명주와 칠봉포에서 쫓겨난 뱃사람들의 운명이 이 작은 은신처에서 하나로 엮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용칠은 명주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용칠은 본래 칠봉포에서 가장 큰 배를 몰던 선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제 집 드나들듯 누볐고 어떤 풍랑에도 배를 잃지 않는 솜씨 덕분에 칠봉포 뱃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보다 신망이 두터웠지요. 한시 상단에 들어간 것도 처음에는 제 발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객주가 먼저 사람을 보내 거액의 삭을 약속하며 용칠을 불러들인 것이었지요. 그러나 용칠이 한씨 상단의 밀수 실상을 알게 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화승총을 실은 배를 몰라는 한객주의 명령을 거부하자 한객주는 용칠이 오히려 상단의 재물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씌워 배를 빼앗고 가솔들을 내쫓았습니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객주의 무사가 휘두른 칼에 한쪽 눈을 잃었지요. 용칠의 곁에 있던 뱃사람들도 하나둘 칠봉포에서 쫓겨나 바다 위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뱃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한 결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씨 시댁의 횡포에 배를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었지요. 어떤 이는 아비가 한객주의 무사들에게 두들겨 맞아 자리에 누웠다 하였고 어떤 이는 어미가 한씨 상단의 하인으로 팔려갔다 하였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달랐으나 그 뿌리는 하나였으니 명주는 밤새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속 불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에 잠겨 주저앉는 것은 명주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명주는 용칠에게 나뭇가지와 모래사장을 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용칠이 고개를 갸웃하며 지켜보는 앞에서 명주는 모래 위에 칠봉포 일대의 해류 흐름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시댁의 장부를 수년간 도맡아 다루며 익혔던 물자의 이동 경로와 물대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물길로 어느 시각에 배가 움직이는지, 어느 지점이 길목이고 어느 지점이 피해야 할 암초인지를 명주는 붓을 잡듯 나뭇가지로 차분하게 그려냈습니다. 용칠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을 어찌 아시오? 수년 동안 한씨 시댁의 장부를 맡아 다루었소. 물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느 날, 어느 물대에 어느 배가 못이 눈에 못이 박히도록 들여다본 며느리가 바로 나요. 붓을 들던 손이 이제는 바다의 길을 그리는 손이 된 것이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시댁에서 억지로 익혀야 했던 장부 솜씨가 이제는 시댁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려 하고 있었지요. 명주의 지략을 확인한 용칠은 즉시 뱃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명주가 모래 위에 그린 해류도를 바탕으로 한씨 상단의 보급선이 지나는 길목을 세 곳으로 추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안개가 짙게 끼는 지점을 골라 기습 지점으로 삼았지요. 용칠은 오합지졸이었던 뱃사람들을 셋으로 나누어 각 길목을 막을 조를 편성했습니다. 명주가 계산해낸 물대에 맞추어 배를 출발시켰으니 기다리는 시간조차 허투루 쓰지 않는 치밀함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명주의 지시대로 움직인 뱃사람들이 한씨 상단의 보급선, 두 척을 길목에서 가로막아 보급품을 고스란히 납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싸움다운 싸움도 없었지요. 명주가 계산한 시각에 계산한 지점에 배를 대었더니 상단의 보급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보급선의 사공들은 안개 속에서 사방이 막힌 것을 알고는 저항도 못한 채 손을 들었지요. 은신처로 돌아온 뱃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납포한 보급품 안에는 쌀과 소금뿐 아니라 한씨 상단의 다음 밀수 일정이 적힌 쪽지까지 들어 있었으니 명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수확이었지요. 명주는 그 쪽지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다의 물길을 훤히 꿰뚫는 명주의 지략 아래 오합지졸이었던 뱃사람들이 점차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명주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칠봉포 한씨 시댁에서 장부를 붙들고 앉아있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서름을 사귀고 바다 위에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뱃사람 하나가 다급한 얼굴로 은신처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객주가 왜구들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요. 명주와 용칠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뱃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지요. 화승총 수백 자루를 왜구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황금을 챙기려 한다 하옵니다. 거래 날짜가 멀지 않았다 하더이다. 명주의 손이 천천히 찢긴 붉은 옷고름을 감아쥐었습니다. 밀수로 시작한 시댁의 탐욕이 이제는 나라를 팔아먹는 데까지 이른 것이었으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칠봉포의 갯바람이 은신처의 문틈을 파고들며 낮게 울었습니다. 왜구와의 거래 소식이 전해진 날부터 명주는 잠을 줄였습니다. 모래 위에 그렸던 해류도를 다시 펼치고 납포한 보급선에서 건진 쪽지를 거듭 들여다보며 한시 시댁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밤을 쏟아부었지요. 용칠은 그런 명주의 곁에서 말없이 등잔기름을 채워주며 밤을 함께 버텼습니다. 한편 칠봉포의 한시 시댁은 날로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객주는 관아 아전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풀어 칠봉포 전체를 자신의 발밑에 두었습니다. 포구의 어선들은 한시 상단의 깃발 없이는 바다에 나가지 못하였고 생선 한 마리를 팔아도 한시 상단의 몫을 떼어주어야 했지요. 영세한 상인들은 한객주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러 관아를 찾아가도 이미 뇌물로 묶인 아전들이 문전박대할 뿐이었습니다. 칠봉포는 겉으로는 번화한 포구였으나 속으로는 한시 시댁의 탐욕이 구석구석 파고든 고름 낀 상처와 같았지요. 시어머니 박행수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진주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 며느리를 쫓아낸 뒤로 박행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포구의 상권을 독점하며 영세 상인들을 제발 아래 두었지요. 잔치를 벌이는 날이면 술상 앞에서 가솔들을 향해 소리 높여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눈엣가시 며느리 하나 없애고 나니 만사가 형통하구나. 바다에 던진 것이 이렇게 속 시원한 일인 줄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에 했을 것을. 가솔들이 웃음으로 화답하는 소리가 안채 담장 너머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는 이미 죽은 목숨으로 여기는 것이었지요. 명주는 밀수 거래의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납포한 쪽지만으로는 거래 장소를 특정하기에 부족했고 왜구와 접선할 암초 해역의 이름이 빠져 있었지요. 그 정보를 얻으려면 칠봉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주는 용칠을 불러 앉혔습니다. 내가 직접 칠봉포에 들어가겠소? 용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오. 한객주의 호위 무사들이 포구 곳곳에 깔려 있소. 낭자의 얼굴을 아는 자들도 있을 터이고. 명주는 찢긴 붉은 옷고름을 천천히 용칠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옷고름이 어떻게 찢겼는지 잊었소? 직접 끝내야 할 일이 있소. 쫓겨난 며느리가 직접 시댁의 숨통을 끊어야 하는 법이요. 용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명주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 여인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용칠은 알았습니다. 이틀 뒤 야음을 틈타 명주는 남장을 했습니다. 뱃사람들의 낡은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천으로 동여맸으니 얼핏 보기에는 포구를 오가는 젊은 사공과 다를 바 없었지요. 얼굴에는 숯검댕을 문질러 수년 전 칠봉포를 드나들던 며느리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용칠이 작은 나룻배를 준비하였고 복실이가 포구 외곽의 물길을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칠봉포의 후미진 갯벌 쪽으로 나룻배를 댄 것은 이경이 막 지난 깊은 밤이었습니다. 포구의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반사되는 것을 바라보며 명주는 숨을 고르게 가라앉혔지요. 거리마다 한객주의 호위 무사들이 둘씩, 셋씩 짝을 지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요. 명주는 어둠을 이용해 담장 그늘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꿰뚫어 예전에 제가 살던 시댁곳간 뒤쪽까지 다가섰으니 몸은 쫓겨났어도 발걸음은 이곳의 지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담장 너머로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왔고 한객주와 박행수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지요. 거래 날짜와 장소를 의논하는 것이 분명하였으나 담장이 두꺼워 낱낱이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명주는 이를 갈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정보를 얻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그때 명주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에서 명주를 따르던 하녀 춘심이었습니다. 춘심은 명주가 쫓겨난 뒤에도 칠봉포를 떠나지 않고 포구 어귀에 있는 어미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지요. 명주는 담장 그늘을 벗어나 춘심의 집 근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릴 적 춘심과 주고받던 신호를 기억해내어 처마 아래 돌멩이를 3번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아주 조금 열리더니 춘심의 눈이 어둠 속을 두리번거렸지요. 명주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춘심아, 나다. 문틈새로 새어나오던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춘심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을 크게 떴지요. 바다에 버려진 줄로만 알았던 마님이 남장 차림으로 어둠 속에 서 있었으니 귀신을 본 듯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님이십니까? 살아계셨습니까? 하여.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명주는 춘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직 울 때가 아니니라.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왔다. 한객주가 외구와 거래할 날짜와 장소를 내가 알고 있느냐? 춘심은 눈물을 훔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님, 제가 알고 있사옵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칠봉포의 밤바람이 두 사람의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시댁의 심장부로 다시 발을 들인 이 밤이 한씨 시댁의 운명을 바꿀 첫 번째 균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명주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을 꼭 닫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지요. 순찰 무사들의 발소리가 골목을 지나가기를 기다린 뒤에야 춘심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열흘 뒤 금음날 밤이 옵니다. 장소는 칠봉포에서 배로 반나절 거리에 있는 검은 암초 해역이라 하옵니다. 한객주 나으리께서 직접 밀수선을 이끌고 나가신다 하였으니 박행수 마님도 동행하신다는 말이 곳간 하인들 사이에 돌고 있사옵니다. 명주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열흘 검은 암초 해역 한객주와 박행수가 직접 나선다는 것까지 이것으로 충분했지요. 명주는 춘심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이 말을 해준 것을 잊지 않겠다. 몸 조심하거라. 춘심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주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녹여들었지요. 그런데 골목 어귀를 막 돌아서려던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터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섞어라. 명주와 함께 잠입했던 어린 복실이가 골목 입구에서 순찰대에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명주보다 먼저 포구에 들어와 퇴로를 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었지요. 명주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복실이는 이미 무사 둘에게 팔목을 붙잡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명주를 향해 번쩍였습니다. 달아나라는 눈빛이었지요. 복실이는 무사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반대 방향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무사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며 명주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었지요. 그 틈에 명주는 담장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으나 복실이가 결국 무사들에게 제압되어 끌려가는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명주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 뛰어들었다가는 둘 다 잡히는 것이었으니까요. 나룻배로 돌아온 명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용칠이 사태를 파악하고 낮게 탄식했지요. 복실이가 잡혔소? 그렇소. 명주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따라 잠입했다가 붙잡힌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복실이는 한시 시댁에서 쫓겨난 뱃사람의 딸로 아직 15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칠봉포에 남겨두었던 눈과 귀를 통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행수가 붙잡힌 아이를 직접 신문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박행수는 복실이의 낡은 옷차림과 거친 손을 보고 해적패의 끈아풀임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밀수선의 위치를 대라며 매질을 가하였으나 복실이는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명주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행수는 겁에 질린 아이를 비웃으며 차갑게 명하였습니다. 이 아이 밀수 거래가 끝나는 날 노잡이 노예로 팔아버려라. 쓸모가 없으면 짐짝이 되는 법이니라. 그 말이 칠봉포에서 은신처까지 전해지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용칠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뱃사람들은 술렁였지요. 명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용칠을 불렀습니다. 복실이를 구해야 하오. 알고 있소. 그러나 포구 안에는 무사들이 가득하오. 자칫하면 우리 모두 끝이오. 명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래 위에 그린 칠봉포의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시댁 상단의 창고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했지요. 이윽고 명주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상단의 창고에 불을 놓으시오. 용칠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창고 수십 곳에 한꺼번에 불을 지르면 포구 전체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오. 그 틈에 복실이를 가두어 둔 곳에 자물쇠를 부수고 빠져나오는 것이오. 창고에는 사람이 없는 시각을 골라야 하니 오늘 밤 이경이 지난 뒤가 좋겠소. 용칠은 잠시 명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으나 복실이를 살릴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용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용칠과 명주 그리고 뱃사람 몇이 칠봉포로 잠입했습니다. 각자 맡은 창고에 불씨를 숨겨 들어갔지요. 이경이 지나고 칠봉포의 불빛이 잦아들 무렵 용칠의 신호와 함께 한시 상단의 창고 여러 곳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하늘을 향해 치솟고 연기가 포구를 뒤덮었지요. 상단 사람들이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고 호위 무사들도 불길을 잡으러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명주와 용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갇혀있는 곳간 자물쇠를 도끼로 단숨에 부수고 아이를 끌어안았지요. 복실이의 등에는 매질 자국이 여럿 남아 있었으나 눈빛만은 꺼지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셋이 포구 뒤편 갯벌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퇴로를 미리 차단하고 기다리고 있던 한객주의 호위 무사 수십 명이 칼을 빼들고 어둠 속에서 보습을 드러냈지요.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무사들의 칼날이 그 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명주와 용칠, 복실이의 앞을 가로막은 칼날의 숫자를 세는 것조차 무의미했지요. 갯바람이 불길을 더욱 거세게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좁혀왔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셋을 반원으로 에워싸며 한 걸음씩 간격을 좁혀왔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칼날이 번뜩였고 갯바람은 연기를 칠봉포 골목골목으로 밀어 넣었지요. 명주는 복실이를 등 뒤로 밀어 세우고 용칠과 나란히 섰습니다. 달아날 길은 없었습니다. 앞에는 칼날이었고 뒤에는 갯벌이었으니 발을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지요.
무사들의 우두머리가 칼끝을 명주에게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섰거라. 이 밤중에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도적놈들이 누구냐? 남장을 한명주는 숯검댕을 문질러 얼굴을 가렸으니 무사들은 눈앞의 침입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쫓겨난 며느리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명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쫓겨난 며느리가 이 자리까지 살아 돌아온 것이었으니 두려움은 이미 칠봉포의 바위섬에 두고 온 지 오래였습니다.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용칠이 앞으로 뛰쳐나가며 품에서 단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뱃사람으로 단련된 몸이었으니 무사 두셋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요. 그러나 수십 명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명주는 용칠이 만들어준 틈을 타서 복실이의 손을 잡고 갯벌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사 하나가 명주의 등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 했습니다. 명주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그 순간 용칠이 몸을 날렸습니다. 칼날이 명주의 등 대신 용칠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용칠의 몸이 앞으로 꺾였지요. 용칠 어른. 복실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주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용칠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칠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옆구리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단검을 휘두르며 무사들의 접근을 막았지요. 그 사이 명주와 복실이는 갯벌을 가로질러 나룻배에 올라탔습니다. 용칠 어른, 어서 오시오. 명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칠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무사들을 밀쳐내고 갯벌로 뛰어들었지요. 진흙이 발목을 잡아당기는 갯벌을 간신히 건너 배에 오른 용칠의 몸에서 피가 검은 물에 번졌습니다. 뱃사람들이 노를 힘껏 저어 칠봉포의 불빛에서 멀어지는 동안 용칠은 배 바닥에 누운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요. 은신처로 돌아오는 내내 명주는 용칠의 상처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다리고 천으로 상처를 동여매었으나 깊이 든 자창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용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은신처를 조용히 감싸고 있었지요. 용칠이 눈을 뜨고 명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주는 용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오. 거래를 막고 시댁을 쓰러뜨리는 나를 함께 보아야 하지 않겠소? 용칠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지요. 오랜 세월 바다를 누비며 손때가 켜켜이 밴 낡은 패철이었습니다. 원반 모양의 나무 테두리가 닳고 닳아 반들거렸고 한가운데 지남침은 여전히 또렷이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용칠은 그 패철을 명주의 손바닥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 패철이 나를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었소. 이제는 그대에게 드리겠소. 명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용칠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쫓겨난 며느리가 이토록 강한 사람인 줄은 처음에 몰랐소. 바위섬에서 건져 올린 것이 이 용칠의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소. 부디 우리 뱃사람들의 도사공이 되어 저 악마들을 벌해주시오. 칠봉포의 억울한 넋들이 그대의 뒤를 따를 것이오. 용칠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명주는 패철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렸지요. 뱃사람들이 하나둘 은신처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거친 바다를 함께 누볐던 동료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파도 소리가 조용히 울리는 가운데 용칠의 숨이 잦아들었습니다. 애꾸는 도사공 용칠은 그렇게 바다 냄새 가득한 은신처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뱃사람들의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명주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다한 뒤 명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찢긴 붉은 옷고름과 용칠의 패처를 두 손에 하나씩 맞잡고 통곡하는 뱃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용칠 어른의 뜻을 잇겠소. 나 명주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도사공이 되겠소. 열흘 뒤 검은 암초 해역에서 한시 시댁의 숨통을 끊어놓겠소. 뱃사람들의 통곡이 잠잠해졌습니다. 저마다 눈물을 닦고 명주를 바라보았지요. 바위섬에서 죽어가던 쫓겨난 며느리가 이제는 죽은 동료의 뜻을 이어받아 바다 위에 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편 칠봉포에서는 한객주가 창고에 불이 난 소식과 함께 갇혔던 아이가 탈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객주는 잠시 얼굴을 찡그렸으나 이내 손을 내저었지요. 쥐새끼 몇 마리가 달아났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열흘 뒤 거래만 성사되면 그만이니라. 박행수가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타오르는 창고의 불길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탐욕이 깊은 자는 자신의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끝내보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바다 위 은신처에서는 명주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칠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뱃사람들은 은신처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용칠을 묻었습니다. 봉분 앞에 조개 껍데기를 모아 올리고 저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지요. 오랜 세월 거친 파도를 함께 넘어온 동료였으니 말이 필요 없는 작별이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장례를 지켜보듯 하늘을 맴돌았지요. 명주는 봉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패처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지요. 지남침이 흔들림 없이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바람에도 어떤 파도에도 제 방향을 잃지 않는 침처럼 명주도 그리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칠 어른 반드시 끝을 내겠소. 명주는 낮게 속삭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장례를 마친 이튿날 명주는 뱃사람들을 해변에 불러 모았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내들이 반원을 그리며 명주 앞에 섰지요. 거칠고 험한 얼굴들이었으나 눈빛만은 하나같이 명주를 향해 또렷이 열려 있었습니다. 명주는 잠시 그 눈빛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시 시댁에 빼앗긴 것이 있소. 배를 빼앗긴 이도 있고 가족을 잃은 이도 있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도 있지요. 나 역시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로서 빼앗긴 것이 있소. 열흘 뒤 우리가 빼앗긴 것을 모두 되찾으러 가겠소. 뱃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명주가 말을 이었지요. 나는 한시 시댁의 장부를 수년간 도맡았소. 저들이 어느 물때에 어느 항로로 움직이는지, 배에 얼마나 많은 무사를 태우는지,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화포가 빗나가는지를 낱낱이 알고 있소. 우리에게 없는 것은 병력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저들이 모르는 것들이요. 해변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뱃사람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허나 도사공 어른, 우리 배는 낡은 어선 서너 척이 전부이고 저들의 밀수선은 거대한 황포도배이옵니다. 맞부딪히면 순식간에 부서지고 말 것이옵니다. 명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그러니 맞부딪히지 않으면 되는 것이오. 명주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암초 해역의 지형을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표시하고 조류의 흐름을 선으로 이었지요. 금음날 밤 검은 암초 해역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온다는 것을 용칠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북서풍을 등지고 서 있는 쪽에서 화포를 쏘면
연기가 적진으로 밀려가 시야를 가리지만 맞바람을 맞는 쪽에서 쏘면 연기가 거꾸로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었지요. 저들은 왜구를 맞이하기 위해 남쪽을 바라보고 배를 세울 것이요. 그 순간 북서풍은 저들의 정면에서 불어오는 셈이지요. 우리는 저들의 북쪽 바람을 등진 자리에서 기습하는 것이요. 저들의 화포 연기는 저들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화포 연기는 저들을 향해 밀려갈 것이요. 뱃사람들이 모래 위에 그려진 그림을 들여다보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지요. 시댁의 장부를 붙들고 앉아있던 며느리의 손이 이제는 바다의 전략을 짜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전을 마련한 뒤 명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저고리의 앙꼬름을 풀어 찢긴 붉은 옷고름을 꺼냈지요. 칠봉포의 바위섬에서부터 손에 놓지 않고 품어온 것이었습니다. 명주는 가장 큰 어선의 돛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뱃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명주는 돛대의 가장 높은 곳에 붉은 옷고름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자 붉은 옷고름이 힘차게 나부꼈습니다. 한시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의 원한이 담긴 그 옷고름이 이제는 바다 위에서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었지요. 뱃사람들이 하나둘 돛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명주가 뱃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붉은 옷고름이 나부끼는 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잊지 마시오. 그리고 저 옷고름이 칠봉포 하늘 아래 나부끼는 날 한시 시댁의 죗값이 치러지는 것이요. 뱃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들이 하나로 뭉쳐 파도 소리를 뚫고 퍼져나갔지요. 이후 8해 동안 명주는 뱃사람들과 함께 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낡은 어선의 뱃전을 두텁게 덧대어 화살을 막을 수 있게 하였고 화포의 각도를 조정하여 좁은 암초 해역에서도 정확히 쏠 수 있도록 연습을 거듭했지요. 명주는 직접 노를 잡고 뱃사람들과 함께 물대를 익혔습니다. 도사공의 자리는 뒤에서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에서 함께 부딪히는 자리라는 것을 명주는 몸으로 보여주었지요. 열흘째 되는 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안개가 짙게 내려앉기 시작하는 저녁, 명주는 뱃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모든 불빛을 끄고 조용히 노를 저었지요. 달도 없는 금은밤이었으니 검은 바다 위를 움직이는 어선들은 파도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저 멀리 검은 암초 해역 언저리에 거대한 밀수선의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객주와 박행수가 탄 배였지요. 갑판 위의 불빛이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번지며 물 위에 길게 반사되었습니다. 명주는 돛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붉은 옷고름이 북서풍을 받아 팽팽하게 뻗어 있었지요. 명주는 패처를 꺼내 지남침을 확인했습니다.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한 대로였지요. 명주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화포에 불씨를 대기하시오. 내가 신호를 올리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시오. 뱃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검은 암초 해역의 안개가 배들을 조용히 감싸 안았지요.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한 그 침묵 속에서 한시 시댁의 긴 죄악이 마침내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북서풍이 수면을 낮게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뱃사람들은 노를 거두고 숨을 죽인 채 명주의 손끝만을 바라보았지요. 화포 옆에 쪼그리고 앉은 사내들의 등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명주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패처를 손에 쥔 채 밀수선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으며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 순간을 기다렸지요. 이윽고 밀수선 쪽에서 횃불 하나가
3번 흔들렸습니다. 외구의 배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지요.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외구의 선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객주와 박행수가 갑판 위로 올라서는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외구의 배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며 서로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었지요. 오랫동안 꿈꾸어온 거래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려는 순간이었으니 두 사람의 들뜬 기색이 안개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명주는 그 순간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뱃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어선 서너 척이 소리 없이 수면을 가르며 밀수선의 북쪽을 반원으로 에워쌌지요. 북서풍이 등을 밀어주었으니 어선들은 화살처럼 빠르게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밀수선의 갑판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늦은 것이었지요. 쏘아라. 명주의 목소리가 안개를 갈랐습니다. 화포 소리가 검은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명주의 계산대로 북서풍이 연기를 밀수선 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밀수선의 갑판은 순식간에 뿌연 연기로 뒤덮였고 대응하려던 호위 무사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지요. 밀수선 쪽에서도 화포를 쏘아댔으나 바람을 맞받는 탓에 연기가 거꾸로 돌아와 자신들의 시야를 더욱 가렸습니다. 명주는 밧줄을 한 손에 잡았습니다. 내가 먼저 오르겠소. 뒤를 따르시오. 뱃사람들이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명주는 밧줄을 힘껏 던져 밀수선의 배전에 갈고리를 걸고는 순식간에 몸을 날렸지요. 밧줄을 타고 밀수선의 갑판 위로 뛰어오른 명주의 손에는 짧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달려드는 호위 무사 하나를 옆으로 피하며 칼로 그의 칼목을 쳐냈고 또 하나가 뒤에서 달려들자 몸을 낮추어 그 발을 걸어 쓰러뜨렸지요. 수년간 시댁의 곳방에 갇혀 장부만 들여다보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위섬에서 살아남고 바다 위에서 뱃사람들과 함께 단련된 몸이었지요. 뒤따라 오른 뱃사람들이 갑판 위의 무사들을 차례로 제압했습니다. 싸움은 길지 않았습니다. 명주가 계산한 기습의 타이밍과 바람의 방향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덕분이었지요. 한객주의 호위 무사들은 연기 속에서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밧줄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연기가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갑판 한가운데 한객주와 박행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무인도 바위섬에 버린 쫓겨난 며느리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며느리가 칼을 손에 쥐고 당당한 도사공의 자태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한객주는 뒤로 물러서다 배전의 등이 닿고서야 멈추었고 박행수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귀신이냐? 박행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명주는 천천히 박행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박행수의 발밑 갑판에 힘껏 꽂으며 서늘하게 말했지요. 진주를 훔친 쫓겨난 며느리가 이제는 그대들의 죄를 묻으러 왔소. 박행수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한때 칠봉포를 소나기에 쥐고 며느리를 바위섬에 던져버리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명주는 박행수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바위섬에 버리던 날 밤을 기억하오. 진주 도둑이라 뺨을 치고 손발을 묶어 광에 가두고 어둠 속에서 갯벌에 내던지던 그 밤을, 그 밤에 찢긴 이 옷고름을 기억하오. 명주는 품 안에서 붉은 옷고름을 꺼냈습니다. 바위섬에서부터, 용칠의 은신처에서부터, 바다 위 어선의 돛대에서부터 함께한 그 옷고름이었지요. 명주는 옷고름을 박행수의 얼굴에 천천히 던졌습니다. 바람에 실린 붉은 옷고름이 박행수의 뺨을 스치며 갑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대들이 찢어버린 것이 옷고름만이 아니었소. 그러나 그 옷고름이 결국 그대들의 목을 올가매었으니 탐욕이 불러온 천벌이 이러한 것이오. 그때 저 멀리 수평선 쪽에서 횃불을 밝힌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주가 미리 약조해 두었던 청렴한 수군 첨사의 함대였지요. 거대한 전선 세 척이 물살을 가르며 밀수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군 첨사의 함대가 밀수선을 포위하고 갑판에 올라 화승총 수천 자루가 실린 화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지요. 밀거래 장부도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에게 건넨 뇌물 내역과 밀항로까지 적힌 그 장부는 한씨 시댁의 죄를 낱낱이 증명하는 것이었지요. 한객주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재물은 모두 내놓겠소. 칠봉포의 상권도 창고도 배도 모두 내놓겠소. 명주는 한객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이라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시댁 어른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명주의 눈앞에 있는 것은 탐욕으로 스스로를 망친 한 사람의 초라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명주는 짧게 말했습니다. 재물을 내놓는 것은 그대들이 정할 일이 아니오. 관아에서 정할 것이오. 수군 첨사의 군사들이 한객주와 박행수를 오랏줄로 묶었습니다. 두 사람이 갑판을 가로질러 끌려가는 모습을 명주는 끝까지 지켜보았지요. 바위섬에서 죽어가던 쫓겨난 며느리가 마침내 시댁의 죄를 심판하는 자리에 선 것이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검은 암초 해역 위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명주는 어선의 돛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옷고름이 새벽바람에 조용히 나부끼고 있었지요. 칠봉포를 떠난 날 밤 찢겨나갔던 그 옷고름이 이제는 새벽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객주와 박행수가 수군 첨사의 전선에 실려 칠봉포로 끌려가던 날 포구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아침 햇살이 수면 위에 내려앉을 무렵 오랫줄에 묶인 두 사람이 칠봉포 선착장에 내려섰지요. 소문은 파도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칠봉포의 상인들과 뱃사람들, 포구 어귀의 아낙네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한때 칠봉포를 발밑에 두고 호령하던 한씨 가문의 주인들이 군사들에게 끌려 관아로 향하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선처를 빌지 않았지요. 관아에서는 밀수선에서 압수한 화승총과 밀거래 장부를 근거로 한객주와 박행수의 죄를 하나하나 다스렸습니다. 명나라에서 들여온 밀수품 거래, 화승총을 외구에게 넘기려 한 반역에 가까운 죄, 관아, 아전들과의 결탁, 칠봉포 뱃사람들의 배를 강탈한 일, 그리고 며느리에게 진주 도둑의 누명을 씌워 바다에 버린 일까지 낱낱이 밝혀졌지요. 뇌물로 묶여있던 아전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간의 일을 실토했습니다. 한씨 가문의 전 재산이 몰수되었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관아의 차가운 옥살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명주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일은 수군 첨사에게 맡겨두고 명주는 칠봉포 폭으로 먼저 들어섰습니다. 시댁의 곳간 문을 활짝 열어젖혔지요. 한씨 가문이 칠봉포 상인들과 뱃사람들에게서 착취하여 쌓아둔 곡식과 재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주는 포구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빼앗긴 배를 돌려받지 못한 뱃사람들에게는 한씨 상단의 배들이 하나씩 돌아갔지요.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억지로 빼앗겼던 상권이 되돌아왔습니다. 칠봉포 사람들은 말없이 절을 하거나 손을 붙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명주는 그 손들을 일일이 맞잡았지요. 시댁의 흔적은 칠봉포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날 저녁 명주는 홀로 용칠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은신처 뒷산 양지 바른 곳이었지요.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에 쥔 패처를 천천히 흙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른 다 되었소. 칠봉포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소. 바람이 솔잎을 흔들었습니다. 명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억울함으로 시작된 긴 여정이 이제 끝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바위섬에서 죽어가던 밤이 용치를 처음 만나던 날이 칠봉포에 몰래 잠입하던 밤이 검은 암초 해역에서 화포 소리가 울리던 새벽이 차례로 떠올랐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명주는 눈을 깜빡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문은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지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오?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은신처로 돌아오니 뱃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도 그 사이에 끼어 두 눈을 빛내고 있었지요. 뱃사람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노사공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도사공 어른, 저희는 어른을 따라 더 먼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옵니다. 칠봉포 앞바다만이 바다가 아니지 않사옵니까? 명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뱃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마다 같은 눈빛이었지요. 한시 시댁의 횡포에 칠봉포에서 쫓겨나 바다를 떠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칠봉포를 되찾았으나 그들의 눈빛은 포구가 아니라 수평선을 향하고 있었지요. 명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칠봉포는 제자리를 찾았소.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더 넓은 곳이오. 명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돛대에 매달린 붉은 옷고름이 저녁 바람에 조용히 나부끼고 있었지요. 명주는 잠시 그것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던 날밤 바위에 찢겨나간 옷고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없었다면 바위섬도 없었을 것이고 용칠과의 만남도 없었을 것이고 검은 암초 해역의 새벽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으로 시작된 눈물이 끝내는 가장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던 것이지요. 명주는 가장 큰 어선에 올라탔습니다. 뱃사람들이 차례로 뒤를 따랐지요. 복실이도 뒤따라 배에 올라 명주의 옆에 섰습니다. 명주는 돛을 힘껏 올리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돛이 펼쳐지며 바람을 가득 받았습니다. 붉은 옷고름이 돛대 위에서 힘차게 펄럭였지요. 배가 천천히 칠봉포의 선착장을 벗어나 수평선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포구에 남은 칠봉포 사람들이 배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요. 명주는 그 손들을 향해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무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돛 위의 옷고름과 뒤섞여 배 전체를 붉게 감쌌지요. 한시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 명주가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도구도 아닌 당당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뱃전을 두드렸습니다. 갈매기가 돛대 위를 맴돌다 수평선 쪽으로 날아갔지요. 붉은 옷고름은 그 뒤를 따르듯 바람 속에서 하늘거렸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렇듯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칠봉포를 벗어난 그 배가 어느 바다를 누볐는지 명주와 뱃사람들이 어느 포구에서 어떤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는지는 오늘도 바다를 아는 이들 사이에 조용히 전해지고 있지요. 억울하게 쫓겨난 자가 끝내 일어서고 탐욕으로 남을 짓밟은 자가 끝내 무너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만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지은 재앙은 피할 길이 없다 하였습니다. 한시 시댁은 탐욕으로 선량한 이들을 짓밟았으나 그 죄는 결국
제 발등을 찍었지요. 또한 맹자께서는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고달프게 한다 하셨으니 바위섬에서 죽어가던 쫓겨난 며느리 명주가 끝내 바다의 도사공으로 일어선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억울한 자리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지략을 갈고 닦은 명주의 삶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명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